지금으로부터 500년도 훨씬 더 전 한양의 경복궁 근정전 위에는 12살짜리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역사가 단종이라 부르게 될 그 아이는 조선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옥좌 위에서 소년이 느꼈을 것은 왕의 위엄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고독과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막막함이었을 것입니다. 1452년 봄, 단종은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임종 직전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들에게 어린 아들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 어린 왕의 곁에 남은 사람들은 황보인과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왕이 너무 어렵고 그 어린 왕을 뒷받침해줄 왕실 어린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는 왕이 너무 어릴 때 왕실의 어른이 대신 정치를 이끌어가는 수렴청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수렴청정을 맡아줄 왕실 어른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조선에서 아직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었으니 어린 왕은 처음부터 맨몸으로 조정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의정부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좌의정 황보인과 영의정 김종서가 국정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었고 이들은 황표정사라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원하는 인사 후보자의 이름 옆에 노란 표식을 해두면 어린 단종이 그 표식을 보고 그대로 임명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골라놓은 명단을 왕이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 왕의 인사권이 사실상 신하들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표정사는 단순한 행정적 편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하게 벌어져 있는지를 알리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12살 소녀는 매일 아침 넓은 근정전에 올라 신하들이 늘어선 조회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의 이면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 사이로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종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역사의 뒷면을 사람의 심리와 권력의 실체까지 파고들어 끝까지 전해드립니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권력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가장 먼저 다가선 사람들은 단종의 숙부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세종대왕의 아들들이자 어린 조카의 왕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왕자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문무를 두루 갖춘 인물로 야망이 크고 추진력이 강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시와 글씨와 그림에 뛰어난 풍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집현전 학자들과 교류하며 조정의 문화적 분위기를 이끌었고 신하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와 신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뒤에 조정의 실권을 쥔 김종서와 황보인은 안평대군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이 구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실질적인 운영이 의정부 신하들과 안평대군 세력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수양대군은 자신이 점점 권력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452년 수양대군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며 대외적인 명성을 쌓았고 귀국 후에는 한명회, 권람 등 실력 있는 신하들을 자신의 곁에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는 치밀한 계산과 냉정한 판단으로 이후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브로커 중 한 명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한명회와 함께 조정의 판세를 분석하며 자신이 움직여야 할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사정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궁 안에서 학문을 익히고 예절을 배우며 자라는 소년에게 숙부들이 권력을 두고 벌이는 암투는 아직 실감나지 않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어린 왕 앞에서는 공손했지만 각자의 계산 속에서 이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황보인과 김종서, 이 네 개의 축이 서로를 경계하며 조여들어가는 동안 12살 단종의 왕위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한양의 가을 하늘 아래 궁궐과 대신들의 집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잠든 채 다음 날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수양대군은 무장한 무사들을 이끌고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대 조선 최고의 무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김종서는 경계도 저항도 못한 채 자신의 집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궁궐로 달려가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기에 이를 진압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13살 단종은 그 보고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숙부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의를 빌려 황보인, 조극관 등 안평대군 측 대신들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고 궁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수양대군의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실권자들이 모조리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 난리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평대군은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얼마 후 사사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경쟁자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군사권과 인사권을 단번에 장악한 수양대군은 스스로 정난공신 1등에 올랐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위기를 그가 해결했다며 스스로에게 공신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계유정난의 충격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현대 과학이 데이터로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조선의 관료 14,600여 명의 관계망을 분석했는데 계유정난을 기점으로 수양대군 측 인물들은 핵심 공신으로 급부상하고 안평대군 측 인물들은 관료 연결망에서 철저히 지워지는 병화가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권력의 지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이 500년이 지난 지금 숫자와 그래프로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집힌 세상의 한가운데에 어린 단종이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안에 있었고 단종을 지켜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5년 단종은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선양, 즉 자발적인 왕위 이항이라 기록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발이었는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5살 소년은 그렇게 왕위를 내려놓았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상왕이 된 단종은 왕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만든 학문 연구기관으로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국정자문을 맡던 곳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사람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함께 도왔고 문종의 신임을 받았으며 어린 단종의 즉위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뒤 일부는 세조 정권에서 벼슬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조 정권 아래에서 관직을 유지한 것은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1456년에 찾아왔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되자 세조는 경회루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성삼문과 동지들은 이 연회를 단종 복위의 기회로 삼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 왕을 호위하는 의식에는 벼룬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왕의 좌우에 날카로운 칼을 찬 무관 2명이 서서 왕을 보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성산문 일파는 이 벼룬검의 자리에 자신들의 동지를 배치하여 연회 도중 세조와 측근들을 처단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연회 당일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은부가 벼룬검으로 배치될 예정이었고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거사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에게 빼앗긴 정통성을 되돌려주는 일이었고 신하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비극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위한 경회로 연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성산문과 그 동지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이 날을 향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의 핵심 책사 한명회가 연회 장소가 좁고 날씨가 덥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만큼은 벼룬검을 세우지 말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세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벼룬검이 서지 않는다면 연회장 안에서 무기를 지닌 채 세조 곁에 설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의심을 품고 이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편의에 의한 판단이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한마디가 사육신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사를 실행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동지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그 불안을 가장 견디지 못한 사람은 김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모의한 일을 털어놓았고 결국 세조에게 밀고했습니다. 밀고는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를 비롯하여 모의에 가담한 70여 명이 일시에 체포되었고 세조는 직접 국문에 나섰습니다. 성산문은 고문 앞에서도 세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육신은 거열형으로 처형되었고 삼족이 모두 연좌되어 죽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70여 명의 목숨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오늘날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에는 6개가 아닌 7개의 묘가 있습니다. 복위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김문기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사육신 명단에서 빠져 있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 후손들의 끈질긴 탄원과 역사적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그의 가묘가 추가된 것입니다. 7번째 묘는 그렇게 500년이 지나서야 제자리를 찾은 충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역사는 늦더라도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 세조는 단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전 왕은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고 세조는 그 씨앗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의 지위마저 완전히 박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을 그 아래 자리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산군이 된 단종은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청령포는 세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가파른 절벽인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천연 감옥 같은 땅이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그 좁고 고립된 땅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이제는 강물 소리만 듣고 절벽만 바라보며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1457년 가을 단종은 결국 그 관풍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17, 조선의 왕이 된 지 불과 5년, 유배지에 온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세조 때 편찬된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 때의 실록에는 세조가 직접 사약을 내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실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근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영월에 도착했지만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단종을 곁에서 모시던 공생, 즉 하인이 스스로 나서서 단종을 죽이려 했고, 그 직후 그 하인은 천벌을 받은 듯 피를 쏟으며 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하인이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 방의 창구멍으로 집어넣어 단종의 목을 잡아당겨 죽였다는 묘사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느 기록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17살의 단종은 그 좁은 방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정통성 있는 왕실의 핏줄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등되고 유배되어 10대의 나이에 먼 땅에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단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영월 고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조의 서슬 아래에서 폐위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자신과 가족의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배지 관원들도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멀리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의 지역관리였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이란 지방 행정을 맡은 향리 중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직책으로 중앙 귀족이 아닌 지역 토착 관리였습니다. 엄흥도는 자신의 신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자신의 선산이 있던 을지산 기슭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런 표식도 없이 오직 자신의 양심과 충심으로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행동이 세조에게 발각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엄흥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 일부에서는 엄흥도가 단종을 직접 죽였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록은 분명히 그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마지막 예를 갖춘 충신이었음을 전합니다. 엄흥도의 행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었고 숙종과 영조와 정조 세 임금에 걸쳐 그에게 표창이 내려졌습니다. 세 명의 왕이 한 사람의 충신을 기억하고 기린 것입니다. 이 작은 호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단종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릉, 단종의 능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엄흥도 한 사람의 용기 덕분입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짓누르는 시대에 두려움보다 마음이 이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이름은 제대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해야 했던 조선에서 단종은 존재했지만 언급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재위 시절에 대한 공식 기록도 단종실록이 아니라 노산군 일기라는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노산군, 즉 강등된 종친의 기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세조 정권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종이 정식 왕이 아니라 불완전한 전임자에 불과했음을 역사에 못 박아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란 그런 것입니다. 기록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고이지 않고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성종이 오고 연산군이 오고 중종이 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사회에는 조금씩 다른 공기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종을 기억했고 사육신을 기억했으며 엄흥도를 기억했습니다. 공식 기록이 그 이름들을 지우려 해도 사람들의 기억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04년 숙종 30년에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고 노산군 일기라는 기록의 이름을 단종대왕실록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존재를 역사에서 다시 왕으로 인정한다는 25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복권이었습니다. 숙종은 세조의 위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식, 즉 단종을 복권시키되 세조를 역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 절충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이 다시 왕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묻혀있는 영월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왕릉이 되었습니다. 장릉은 오늘날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100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능입니다. 강원도 영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유일한 조선 왕릉입니다. 이것은 단종의 비극적인 삶이 끝까지 남긴 흔적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한양 근처에 있어야 할 왕릉이 그가 유배지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먼 강원도 땅 깊은 곳에 자리한 것입니다. 단종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권력에 짓밟힌 한 소년의 개인적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록이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지, 그리고 한 시대의 양심이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황표정사로 허약해진 왕권, 하룻밤의 쿠데타로 뒤집어진 조정,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선 학자들,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한 호장, 그리고 25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복권.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에 먼 땅에서 숨을 거둔 소년, 이홍위. 그가 살았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500년 넘게 살아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에서 지워지려 했지만 끝내 지워지지 않은 이름, 단종. 그 이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엄흥도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택한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교과서가 담지 못한 역사의 진짜 이야기들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